서울 외곽의 허름한 동네, 새벽의 희미한 빛이 낡은 판자촌 위로 스며들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에 취해 있을 시간, 11살 김민수는 이미 깨어나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임시 거처로 스며들어왔지만 민수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오래된 담요를 걷어내고 일어나 앉았다. 작고 마른 손으로 눈을 비었다. 민수의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슬픔과 성숙함이 담겨 있었다. 몇 년 전 공사장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가난한 친척들은 그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민수는 원치 않게 독립해 베품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의 임시 거처는 까다로운 집주인의 빈 땅 한 구석에 세워진 것으로 그 대가로 민수는 매일 집주인의 넓은 마당을 청소했다. 낡은 수레는 그의 가장 큰 재산이자 유일한 동반자였다. 해진 모자를 눌러쓰고 민수는 수레를 끌고 새벽의 한적한 거리로 나섰다. 민수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들이 쌓인 곳으로 향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재빨리 쓰레기 더미를 훑으며 팔 수 있는 것들을 찾았다. 맥주캔, 플라스틱병, 버려진 종이, 작은 동전 몇 개까지도 그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민수를 애처롭거나 짜증스럽게 바라보았다. 민수는 그런 시선에 익숙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했다. 부모님의 상실감은 너무 컸고 불안정한 생활은 그의 어린 영혼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때로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민수의 마음을 찔렀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수레 손잡이를 꽉 쥐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눈물이 맺힌 눈을 감추려고 애썼다. 정오가 되자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었다. 민수의 수레는 절반쯤 차 있었고 땀은 이마에서 흘러내려 등까지 젖었다. 그는 잠시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에 멈춰 쉬었다.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시 허기진 배를 느꼈다. 민수는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강남의 고급 주택가 근처에 있는 철거 중인 오래된 한옥단지에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버린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수집한 모든 것을 배품 수거소에 가져갈 계획이었다. 오래된 한옥단지는 녹슨 철제 울타리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일부는 이미 철거되어 넓은 마당에 벽돌, 철근, 버려진 가구가 흩어져 있었다. 몇몇 다른 배품 수집가들도 바깥쪽에서 뒤지고 있었다. 민수는 사람들이 잘 살피지 않는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한 구석, 부서진 나무 판자와 깨진 유리 아래에서 민수는 직사각형 모양의 물건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찬 민수는 철사를 사용하여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라디오였다. 외관은 진한 갈색 나무로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나며 색이 바래졌지만 양쪽에 새겨진 단순한 무늬는 여전히 선명했다. 민수가 본 싸구려 플라스틱 라디오와는 달리 이것은 고풍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앞면에는 작은 구멍이 있는 금속 격자, 여러 개의 변색된 금속 손잡이, 희미한 주파수 눈금이 있었다. 무겁고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무언가가 민수의 관심을 끌었다. 어쩌면 특별한 외관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어린아이의 호기심일 수도 있었다. 민수는 두꺼운 먼지층을 털어내고 제조사 이름을 찾으려 했지만 글자는 이미 지워져 읽을 수 없었다. 잠시 망설인 후 민수는 라디오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것을 수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주변에 헝겊 조각을 넣어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 최소한 이것은 캔이나 병보다는 더 멋져 보였다. 아마도 폐품상이 더 높은 가격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모든 폐품을 팔고 몇 장의 지폐와 동전을 받은 후 민수는 빈 수레를 끌고 임시 거처로 돌아왔다. 그는 라디오를 팔지 않았다. 어떤 모호한 생각이 그를 붙잡았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썰렁한 거처를 위한 장식품으로 보관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또는 어쩌면 그 버려진 물건과 자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라디오를 낡은 나무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젖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다. 먼지가 걷히자 오래된 라디오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더욱 선명해졌다. 비록 오래되고 망가졌지만 여전히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는 한동안 라디오를 바라보았고 작은 손가락으로 거친 나무 표면과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만져보았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설쳤다. 오래된 라디오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바깥에서 바람이 그의 임시 거처의 틈새로 불어와 희미한 휘파람 소리를 냈다. 마치 먼 곳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민수는 얇은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익숙한 외로움을 안고 방금 주운 물건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에 대해 꿈을 꾸었다. 경쾌한 멜로디, 뉴스 프로그램 또는 다른 이상한 소리에 대해.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황금빛 석양이 허름한 지붕 위로 퍼져갔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밤의 시작을 알리는 서늘함을 몰고 왔다. 민수는 근처 식당에서 얻은 몇 개의 고구마와 남은 밥으로 소박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는 임시 거처에 앉아 무릎을 감싸고 시선은 나무 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의 시간이 묻어난 고풍스러운 외관은 여전히 민수에게 이상한 매력을 발산했다. 호기심이라는 작은 불꽃은 이제 민수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로 변했다. 그것이 아직 작동할까? 오래된 나무 케이스 안에는 먼 시대의 소리가 숨겨져 있을까? 민수는 며칠 전 고장난 리모컨에서 주운 AA 배터리 몇 개를 기억해냈다. 그것들은 아직 꽤 새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작동할지도 모른다. 그는 작은 천가방에서 약간 찌그러진 배터리를 꺼냈다. 민수는 라디오를 뒤집어 배터리 칸을 찾았다. 다행히 배터리 뚜껑은 여전히 온전했지만 열기가 약간 어려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뚜껑을 열어 비어있는 배터리 칸을 드러냈는데 약간의 녹이 슬어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민수는 배터리를 넣었고 안쪽에 표시된 극성에 맞게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마지막 배터리가 제자리에 들어가자 작은 깍 소리가 났다. 민수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그는 라디오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A에서 새로 표시된 주파수 음극과 손잡이들을 마주했다. 민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약간 떨리며 가장 큰 손잡이를 만졌다. 아마도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기능을 겸하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다. 라디오에서 건조한 툭 소리가 났다. 뒤이어 신호를 잡으려는 오래된 라디오 특유의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약간의 반응은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주파수 손잡이를 조절했고 붉은 주파수 바늘이 유리판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가 작게 들렸다가 했고 가끔은 왜곡된 음악이나 말소리가 섞여 들렸다. 아마도 멀리 있는 방송국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민수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 조정했지만 얻은 것은 불쾌한 잡음뿐이었다. 아마도 정말 고장났거나 배터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았다. 소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는 그냥 꺼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민수는 갑자기 전원 손잡이를 돌려보기로 했다. 그는 손잡이를 완전히 끄는 위치로 돌린 다음 다시 천천히 켰다. 볼륨 바늘이 시작점을 넘어서자마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라디오의 오래된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라디오 진행자의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도 우아한 음악도 아니었다. 그것은 약하고 떨리며 공포에 질린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하려는 사람처럼 끊어졌고 흐느끼는 소리와 섞여 있었다. 누구든지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민수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다. 그는 꼼짝 않고 앉아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고 여전히 약하고 절망적이었으며 숨가쁜 호흡 소리가 섞여 있었다. 여기는 폐건물이에요. 그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무거운 침묵만이 임시 거처를 채웠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마치 뛰쳐나올 것처럼 세게 뛰었다. 민수는 몇 초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환청을 들은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라디오 광고나 드라마의 일부분이 신호 간섭을 받은 것일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진실되고 너무 슬펐다. 각 음절에 담긴 두려움과 절망감이 민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팔에 소름이 돋았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는 다시 주파수 다이얼을 돌려보았지만 들리는 것은 의미 없는 잡음뿐이었다. 그는 라디오를 완전히 끄고 몇 초 기다린 다음 아까와 똑같이 다시 켰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정확히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약하고 끊어지는 목소리였다. 누구든지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가
그가 저를 여기 가두었어요. 폐건물이에요. 그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목소리는 사라졌다. 민수는 이 행동을 여러 번 더 반복했고 결과는 항상 같았다. 전원을 켤 때만 그 목소리가 나왔고 몇 초 동안만 들리다가 사라졌다. 마치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미리 녹음된 메시지가 전원이 켜질 때마다 작동하는 것 같았다. 모호한 두려움이 민수의 마음을 엄습했다. 이 라디오는 귀신이 들렸을까? 아니면 무서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는 그냥 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것을 자신의 거처에서 멀리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약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 그를 괴롭혔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 간절한 호소는 너무나 진실되고 고통스럽게 들렸다. 그것은 민수의 가장 깊은 곳, 항상 도움과 보호를 갈망하는 곳을 건드렸다. 폐건물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떤 버려진 곳에 갇혀 있는 것일까? 그를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지 말라는 것일까? 어떤 경고일까? 민수는 오래된 라디오 옆에 가만히 앉아 마음속에서 상충되는 생각들로 괴로워했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원치 않는 문제에 대한 걱정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연민과 싸웠다. 그는 단지 폐품을 주우러 다니는 가난한 소년일 뿐 힘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누가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상한 구조 요청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믿을까?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거나 더 나쁘게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집주인이 이 일을 알게 되면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를 쫓아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기 전 어머니의 슬픈 눈동자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정직하게 살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가르쳤다. 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만약 민수가 침묵을 지킨다면, 만약 그가 이 라디오를 버린다면 어쩌면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최소한 어떤 진실을 밝힐 기회를. 그는 그런 죄책감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밤이 완전히 내렸다. 바깥에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고 직접 만든 기름 램프의 희미한 노란빛이 라디오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이로 인해 라디오는 더욱 신비롭고 이상해 보였다. 민수는 무릎을 껴안고 눈은 여전히 라디오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그를 붙잡았지만 그 절망적인 구조 요청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고 그를 행동하도록 밀어붙였다. 그날 밤 내내 민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잠들었다를 반복했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생각할수록 민수의 마음속의 연민과 어린 용기는 점점 커져갔다. 그는 무시할 수 없었다. 희망의 한 줄기가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의심받고 쫓겨날 위험이 있더라도 그는 시도해야만 했다. 그는 라디오를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만 했다. 새날의 첫 핏줄기가 임시 거처의 틈새로 스며들었을 때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고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보였지만 결단력이 빛났다. 그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이 라디오를 가져갈 것이다. 그곳이 이런 일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는 가장 깨끗한 천조각으로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마치 소중한 보물처럼 단단히 안았다. 오늘 그는 평소처럼 폐품을 주우러 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이미 높이 떠올라 임시 거처의 지붕에 맺힌 마지막 이슬방울을 증발시켰다. 민수는 라디오가 담긴 첫 뭉치를 꼭 껴안고 가슴은 흥분으로 두근거렸다. 서대문 경찰서로 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익숙한 것은 그가 폐품을 모으면서 자주 이 길을 지나다녔기 때문이고, 낯선 것은 그가 한 번도 저 위험 있는 푸른색 문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서는 번화가에 있었고 민수가 살던 허름한 동네의 집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철제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제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뱃속에서 올라오는 긴장감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는 첫뭉치를 단단히 움켜쥐고 발은 깨끗한 계단 앞에서 머뭇거렸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당직실로 들어갔다. 방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서류 냄새와 어떤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민수가 매일 경험하는 번지투성이의 시끄러운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다. 젊은 경찰관이 책상 뒤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민수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허름하고 지저분한 옷차림의 소년과 그가 들고 있는 이상한 꾸러미를 보며 약간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니, 꼬마야? 경찰관의 목소리는 일정했지만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펜을 내려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민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엇을 신고하려는 거니? 물건을 잃어버렸니? 아니요, 이걸 주웠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천을 풀어 오래된 라디오를 드러냈다. 이게 말을 해요. 젊은 경찰관은 웃음을 터뜨렸다. 약간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라디오가 말한다고? 당연히 켜면 말하지. 아니면 고장났거나? 아니에요. 민수는 급히 설명했다.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어떤 방송국도 잡히지 않는데 켜기만 하면 말을 해요. 구조 요청 같은 말이요? 누군가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봐, 꼬마야. 오래된 라디오는 회로가 고장난 거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장난으로 녹음해 놓은 거고. 집에 가서 가지고 놀아라.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는 손을 저어 민수에게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선체로 얼어붙었다. 실망과 좌절감이 목구멍에서 뭉쳤다. 그는 이럴 줄 알았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는 그저 폐품을 줍는 소년일 뿐 그의 말은 아무런 무게도 없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민수는 그저 뒤돌아 자신의 낡은 거처로 도망치고 싶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 쪽에서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지? 정순경? 민수와 정순경 모두 놀라서 돌아보았다. 40대 남성이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어깨의 계급장은 그가 낮은 직급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지만 눈빛은 매우 날카롭고 지적이었으며 민수와 그의 라디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박 형사, 강력범죄수사팀의 팀장이었고 방금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정순경은 재빨리 일어서서 경례를 했다. 보고 드립니다. 이 소년이 라디오를 가지고 와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아마 고장난 라디오이거나 장난일 겁니다. 박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불신이 아닌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진지함이 있었다. 그는 민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쪼그려 앉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이 뭐니? 그 라디오에 대해 다시 말해줄래? 박 형사의 목소리에 담긴 친절함과 인내심이 민수의 두려움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소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어젯밤 경험했던 일들을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약한 목소리, 끊어지는 단어들,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 박 형사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민수가 이야기를 마치자 박 형사는 손을 내밀었다. 라디오를 한번 볼 수 있을까? 민수는 망설이다가 라디오를 그에게 건넸다. 박 형사는 라디오를 손에 들고 앞뒤로 살펴보았다. 그는 이것이 요즘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매우 오래된 라디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전원 손잡이를 돌렸다. 건조한 툭 소리가 나고 익숙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주파수를 맞춰보았지만 역시 잡음만 들렸다. 그런 다음 민수가 설명한 대로 라디오를 끄고 다시 천천히 켰다. 탕직실의 공기가 정지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오래된 스피커에서 다시 흘러나왔다. 누구든지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여기는 폐건물이에요. 그를 믿지 마세요. 목소리는 몇 초 동안만 들리다가 다시 사라졌지만 그것은 박 형사의 표정을 확연히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눈빛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듯 사려 깊어졌다. 옆에 서 있던 정순경도 더 이상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었다. 그는 라디오를 바라보고 다시 박 형사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약간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 형사는 한동안 침묵했고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이 목소리는 비록 녹음 품질이 나쁘고 기기가 오래되어 왜곡되었지만 어떤 옛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약 7년 전에 발생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피해자는 서하윤이라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대학생이었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사건은 한동안 대중의 주목을 받았었다. 그는 또한 당시 초기 수사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사건은 점차 잊혀갔고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의문으로 남았다. 이 목소리가 서하윤의 것일까? 이 오래된 라디오가 수년간 먼지 속에 묻혀있던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박 형사는 민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존경심까지 담겨 있었다. 이 라디오를 어디서 찾았니?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자신이 라디오를 발견한 철거 주민 한옥 단지를 설명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일어서서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고맙다, 민수야. 넌 아주 훌륭하고 용감한 일을 했어. 우리가 이 라디오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여기 보관할게.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니?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알려줄게. 민수는 자신의 임시 거처 주소를 말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 떨렸다. 박 형사는 조심스럽게 메모장에 적었다가 정순경에게 돌아섰다. 이 증거물을 규정에 따라 기록하고 제출자는 민수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정순경은 재빨리 지시를 따랐다. 박 형사는 다시 민수에게 돌아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집에 가도 좋아.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감사를 전한 뒤 경찰서를 나섰다. 바깥의 밝은 햇빛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아는 채 떠났다. 걱정, 두려움,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도 있었다. 적어도 누군가가 그를 믿어주었고 적어도 그 절망적인 구조 요청은 귀 기울여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당직실에서 박 형사는 여전히 책상 위에 오래된 라디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라디오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하윤 사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의가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신호인지 그는 어렵고 도전적인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민수가 떠나자마자 박 형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강력범죄수사팀을 긴급 소집했다. 전화를 통한 그의 목소리는 간결했지만 강력했고 팀원들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이해했다. 단 30분 만에 작은 회의실에는 핵심 팀원들이 모두 모였다. 이지연 경위, 젊지만 날카로운 여성 수사관, 전문 현장 경험이 풍부한 김상우 경사, 그리고 몇몇 다른 요원들.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현우 경위, 법의학 전문가로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빴지만 가능한 빨리 합류하기로 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약간 긴장되어 있었고 모두 팀장이 갑자기 소집한 이유가 궁금했다. 박 형사는 회의실에 들어갔고 손에는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담긴 오래된 라디오가 들려 있었다. 그는 라디오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고 모든 시선이 그것에 꽂혔다. 오늘 아침 박사가 침착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폐품을 줍는 소년으로부터 이 증거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라디오지만 보통 라디오가 아닙니다. 그는 민수가 라디오를 발견한 경위와 그 이상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다음 민수가 했던 것처럼 정확히 라디오를 켰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고 약하고 끊어지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누구든지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여기는 폐건물이에요. 그를 믿지 마세요. 소리는 사라졌지만 남겨진 침묵은 더욱 무거웠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고 다시 박 형사를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렸다. 직감이 있습니다. 박 형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동료들을 바라보며 이 목소리는 서하윤의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하윤의 이름이 언급되자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7년 전 미스터리에게 실종된 여대생에 관한 사건은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팀이 처리했던 가장 복잡하고 가장 괴로웠던 사건 중 하나였다.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박 형사와 다른 사람들에겐 여전히 마음속의 미해결 사건이었다. 이지연 경위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심과 많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서하윤이요? 하지만 7년이나 지났는데 확실합니까, 팀장님?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목소리가 매우 비슷합니다. 박 형사가 대답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새로운 단서라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갖지 못했던 단서죠. 서하윤 사건의 모든 파일을 즉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팀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먼지가 쌓인 서하윤 사건 파일들이 보관소에서 꺼내졌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젊은 여성의 사진,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보는 이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옆에는 증언 기록, 현장 다이어그램, 사실 명확한 현장이 없었지만 관련자 목록, 기각된 가설들이 있었다. 모두 막다른 길을 보여주는 듯했다. 한 팀은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들은 서하윤의 오래된 녹음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 비디오, 저장된 음성 메시지, 또는 아무리 기술이 제한적이었더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모든 것, 아니면 가족, 가까운 친구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도 있었다. 박 형사는 직접 서하윤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힘들었고 다른 쪽에서는 떨리고 나이 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형사가 라디오와 이상한 목소리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누그러졌을 것 같은 고통이 다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희미한 희망도 함께 따라왔다. 그는 딸을 찾거나 최소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확인했다. 비록 가능성이 1%라도. 전화기 너머로 나이든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박 형사의 마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욱 짓눌렸다. 김상우 경사가 이끄는 또 다른 수사팀은 즉시 민수가 라디오를 발견한 철거 중인 한옥단지로 향했다. 그들은 일부 지역을 봉쇄하고 흙더미를 파헤치고 버려진 물건들 사이에서 흔적을 찾기 위해 미터 단위로 꼼꼼히 수색했다. 7년이 지났고 건설 현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았지만 그 사이 법의학 전문가 이현우 경위가 마침내 도착했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과 기술에 정통한 것처럼 보였다. 박 형사는 라디오를 이현우에게 넘기며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자네의 임무는,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라디오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네. 구조, 출처, 그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에 숨겨진 녹음 장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가장 작은 세부사항까지도 놓치지 말게. 이것이 사건의 열쇠일 수 있으니. 이현우 경위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라디오를 받아들고 그의 눈은 극도의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소중히 안고 자신의 법의학 실험실로 빠르게 돌아갔다. 서하윤 사건이 7년 만에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수사팀 전체의 긴장감과 집중력이 감돌았다. 모두가 사건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이해했다.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통해 다시 불붙었고 이 무고한 베품 줍는 소년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 하지만 희망과 함께 무거운 부담도 있었다. 그들은 시간과 경쟁해야 했고 흐릿해진 흔적, 잊혀질 수 있는 기억, 그리고 아마도 7년 동안 숨어있던 영리한 범죄자의 은폐 노력과도 싸워야 했다. 오래된 라디오는 이제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라 모든 관심의 중심, 현재와 과거의 고통스러운 비밀을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 되었다. 법의학 실험실은 이현우 경위의 영역이었다. 이곳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그가 곧 해부할 낡고 더러운 증거물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오래된 라디오는 빛나는 금속 테이블 위에 엄숙하게 놓여 있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이현우는 이미 흰 가운을 입고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전문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양한 크기의 드라이버, 정밀 펜치, 고배율 확대경, 그리고 정교한 검사 장비들. 박 형사도 실험실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그는 이현우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라디오, 7년 동안 막혔던 사건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킨 유일한 증거물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실험실은 조용했고 에어컨 소리와 이현우가 작업할 때 가끔 들리는 도구 소리만이 들렸다. 이현우는 라디오의 외관을 철저히 검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확대경 아래에서 그는 나무 케이스에 긁힌 자국, 칩 페인트, 손잡이 위치, 조인트의 단단함 등 모든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몇몇 뒷면의 나사가 다른 나사들보다 새 것처럼 보이고 배터리 커버 주변에 매우 작은 긁힌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라디오가 한 번 이상 열렸다는 징후였다. 배터리 구획도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연결 부분이 원래대로 보이지 않고 외부에서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자연적인 마모가 아닙니다. 이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고 여전히 눈은 증거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직감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이현우는 분해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가장 적합한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조심스럽게 뒷면의 각 나사를 풀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정밀했고 마치 중요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처럼 신중했다. 어떤 디테일도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나무 뒷판이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고 내부가 드러났다. 다양한 색상의 오래된 와이어, 콘덴서, 저항기, 그리고 먼지 쌓인 메인 회로 기판. 오래된 전자제품 특유의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첫눈에 수십 년 전에 제조된 평범한 라디오의 내부처럼 보였다. 이현우는 부드러운 브러쉬와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두꺼운 먼지층을 조심스럽게 청소했다. 그런 다음 그는 회로 기판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돋보기 렌즈 뒤에서 좁아졌고 천천히 움직이며 어떤 이상한 점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기다림이 공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박 형사는 팔짱을 끼고 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불에 타는 것 같았다. 갑자기 이현우가 멈췄다. 그는 스피커 근처 회로 기판의 구석에 집중했다. 거기에는 작은 검은색 물체가 있었는데 라디오의 다른 전자부품과는 달랐다. 그것은 꽤 교묘하게 부착되어 있었고 큰 콘덴서에 의해 거의 가려져 있었다. 찾았습니다. 이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작은 핀셋을 사용하여 그 물체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그것은 아주 작은 메모리 칩으로 전원 손잡이의 회로에 정교하게 연결된 몇 가닥의 가느다란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었다. 분명히 이것은 전원이 켜질 때마다 짧은 오디오 클립을 재생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즉석 녹음 장치였다. 바로 이것이 희생자의 구조 요청을 재생한 것이다. 예상대로 박 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짐의 일부가 내려간 것 같았다. 적어도 그들은 이상한 소리의 출처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이현우가 메모리 칩을 제거한 위치를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그의 눈이 갑자기 멈췄다. 그는 조용히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거의 숨을 참는 것 같았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박 형사는 재빨리 다가가 이현우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메모리 칩이 있던 바로 아래, 라디오 케이스의 내부 벽에 꽉 눌린 채로 또 다른 작은 물체가 있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것. 그것은 작은 은목걸이였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로 그 일반적인 젊은 여성들의 액세서리였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다. 은표면은 심하게 퇴색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찌그러져 있었다. 표면에 깊은 움푹 들어간 자국이 선명했고 마치 강한 힘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체인은 끊어져 있었다. 박 형사와 이현우는 둘 다 잠시 침묵했고 눈은 이 예상치 못한 증거물에서 떠나지 않았다. 박 형사의 등줄기를 한기가 타고 올라갔다. 서하연 사건 파일에서 그녀의 가족은 딸이 보통 가지고 다니던 개인 소지품 사진을 제공했었다. 이 하트 모양 은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끊어진 채로 발견된 것은 녹음된 절박한 구조 요청 옆에서. 이제는 추측이 아니었다. 이것은 희생자로부터의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였다. 서하윤이 마지막 순간에 이 라디오와 함께 있었고 격렬한 투쟁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 7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서하윤의 운명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점차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로 이 발견, 이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운 연결이 두 명의 베테랑 수사관이 내면으로 떨게 만든 것이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실의 무게와 그들의 어깨에 쏟아지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이현우는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목걸이를 집어내어 별도의 증거 봉투에 넣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단순한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무거웠다. 그렇군. 이제 우리 일이 정말로 시작되었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해 주었고 완전히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다. 오래된 라디오는 과거에서 온 긴급한 외침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도 함께 숨기고 있었다. 이제부터 수사는 더욱 긴박하고 극적인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서하윤의 라디오 내부에서 발견된 놀라운 증거는 이미 죽었을 것으로 여겨지던 수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강력범죄수사팀은 박 형사의 지휘 아래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응목거리는 즉시 증거 분석실로 보내졌다. 7년이 지났고 증거물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DNA 흔적을 찾기를 희망했다. 서하윤의 것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범인의 것일 수도 있었다. 목걸이의 모든 세부적인 부분, 찌그러진 자국과 끊어진 체인까지도 면밀히 분석되어 어떤 종류의 힘이 가해졌는지, 어떤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다. 한편 이현우는 자작 녹음칩에 집중했다. 그는 이것을 특수 컴퓨터에 연결하여 내부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하려고 시도했다. 다행히도 녹음은 민수가 들은 짧은 문장에 그치지 않았다. 장치는 배터리가 다 떨어지거나 고장나기 전에 조금 더 긴 내용을 녹음한 것 같았다. 완전한 녹음은 잡음을 제거하고 증폭한 후에도 여전히 듣기 어려웠다. 서하윤의 목소리는 약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몇 가지 귀중한 세부 사항을 더 들을 수 있었다. 누구든지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가 저를 여기 가두었어요. 오래된 창고, 기차 소리가 들리는 곳 근처예요. 너무 어두워요. 그를 믿지 마세요. 이름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녹음 배경에서 희미한 소리가 분석되었다. 오래된 창고, 기차 소리가 들리는 곳 근처. 이것은 위치에 관한 중요한 단서였다. 수사팀은 즉시 도시와 주변 지역의 지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철도 근처에 있는 모든 버려진 창고나 사용 빈도가 낮은 창고 건물을 표시했다. 지난 7년 동안 운영되거나 중단된 철도 노선 근처의 건물들. 목록은 꽤 길었지만 상당히 검색 범위를 좁혔다. 기차 소리, 이 배경 소음도 중요한 세부 사항이었다. 음향 전문가들은 기차 소리의 주파수와 강도를 분석하여 어떤 유형의 기차인지, 여객열차인지 화물열차인지 운행 빈도는 어떤지 등을 확인하려 했다. 이를 통해 창고 위치를 더 정확하게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희미하게 들린 이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소리가 너무 작고 잡음이 심했다. 어떤 사람은 남이라고 들었고 다른 사람은 준이나 비슷한 이름을 들었다. 비록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분명히 서하윤이 경고하고자 했던 이름이었다. 이는 즉시 수사팀의 주의를 서하윤과 관련이 있거나 알고 지낸 이와 같은 임의 남성들에게 기울이게 했다. 그를 믿지 마세요.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이것은 서하윤이 자신을 해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뭔가를 숨기려 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런 새로운 정보와 함께 박 형사는 이전 파일들을 완전히 검토하고 새로 수집된 정보와 대조해 볼 것을 요청했다. 과거에 남준이나 유사한 이름을 가진 용의자가 있었는가? 7년 전 그들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었는가? 어떤 목격자가 철도 근처의 오래된 창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가? 찌그러진 목걸이는 서하윤이 실종되기 전에 어떤 싸움이나 갈등을 암시하는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피해자를 더 잘 이해하고 실종 전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박 형사는 이지연 경위를 서하윤의 가족과 몇몇 친한 친구들을 다시 만나도록 보냈다. 그 만남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하윤의 부모님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딸의 차분하지만 내향적인 성격, 강한 의지, 친구 관계, 그리고 미완성된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하윤이 그 목걸이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항상 목에 걸고 다녔다고 기억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실종되기 몇 주 전 서하윤은 약간 우울하고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오래된 친구 최남준, 한때 그녀를 좋아했지만 거절당한 사람이 최근에 다시 연락하면서 그녀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두가 그저 작은 불편함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최남준이라는 이름은 즉시 주요 용의선상에 올랐다. 그에 관한 파일이 다시 검토되었다. 7년 전 그는 조사를 받은 사람 중 하나였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남준은 서하윤이 실종된 시기에 다른 도시에서 출장 중이었고 비교적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와 대조했을 때 수사팀은 남준의 진술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의 출장 일정과 이동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 격차가 있었고 그의 진술 중 일부는 억지스러워 보였다. 다른 사람들도 서하윤과의 과거 관계나 작은 갈등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최남준은 주요 용의자로 부각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 형사는 민수를 잊지 않았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년의 임시 거처를 방문할 시간을 냈다. 그는 민수의 이미 어려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몇 가지 추가 질문이 필요했다. 민수야, 그 라디오를 한옥단지에서 주웠을 때 박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니? 주변에 특이한 것은 없었어? 또는 라디오가 무언가에 쌓여 있었을까? 민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소녀는 눈을 감고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려 했다. 합판 아래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벽돌 부스러기와 깨진 유리 조각밖에 없었어요. 아, 맞다. 거기 낡고 찢어진 천 가방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천 가방? 박 형사는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이 세부 사항에 집중했다.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나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더럽고 찢어져 있었어요. 저는 라디오만 신경 썼어요. 천 가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모호했지만 박 형사는 그것을 기록했다. 어쩌면 이것이 간과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또한 민수에게 극도로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이상한 점이 발견되거나 낯선 사람이 그의 거처 주변에 배회하는 것을 본다면 즉시 그에게 알리라고 했다. 절대로 스스로 낯선 사람과 접촉하거나 행동하지 말라고. 그는 또한 조용히 민수가 사는 지역을 감시할 사람을 배치했다. 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수사는 긴박한 전개와 함께 계속되었다. 최남준이 최근에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는 출근 경로를 여러 번 갑자기 바꾸고 운전할 때 자주 백미러를 확인하며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 번은 길가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마치 미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있기도 했다. 어느 저녁 남준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지역으로 차를 몰았다. 녹음에서 언급된 장소 설명과 일부 일치하는 오래된 철도 노선 근처였다. 비밀 감시 요원들이 그를 따라갔고 그가 어떤 단서를 남길지 기대했다. 하지만 남준은 길가 카페에 잠시 들러 기차길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었다. 이 행동은 의심을 더욱 강화했지만 그를 기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남준이 의도적으로 미끼를 던지며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사팀은 또한 남준이 최근 오래된 친구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친구 역시 과거에 서하윤과 갈등이 있었다. 남준이 동맹을 찾거나 수사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심으려는 것일까? 이것은 남준이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단서일 수 있었다. 남준이 점점 더 경계하고 방어적 행동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는 계속 쌓여갔다. 7년 전 알리바이에 대한 목격자의 모순된 진술. 녹음에서 묘사된 지역과 그가 배회한 지역의 의심스러운 일치. 감시를 받을 때의 불안정한 심리적 반응. 그리고 서하윤의 목걸이와의 연결. 아직 최종 DNA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박 형사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느꼈다. 계속 감시를 하면 남준이 더 경계하게 되고 남아있는 증거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었다. 이제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다. 팀과 상의하고 핵심 멤버들과 합의한 후 박 형사는 최남준을 공식적으로 경찰서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수사팀은 다가오는 고난도의 신문을 위한 긴장감 속에 있었다. 최남준은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심지어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신문실에 들어왔다. 그는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하지만 방 안을 흘끈거리는 눈빛과
서류 가방을 꽉 쥐는 손은 겉으로 보이는 침착함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드러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박 형사와 이지연 경위가 앉아 있었다. 작은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조용히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최 씨, 앉으시죠. 박 형사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지만 등을 똑바로 펴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별 말씀을요. 하지만 제가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사님, 제 일이 꽤 바빠서요. 우린 오래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형사는 바로 핵심을 짚었고 그의 눈빛은 남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7년 전 서하윤 씨의 실종 사건입니다. 당신과 서하윤 씨가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하윤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남준의 눈 깊은 곳에서 순간적인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곧 어색한 미소로 그것을 감췄다. 아, 네, 하윤이요. 정말 오래된 일이네요. 그녀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혹시 새로운 정보라도 있나요? 몇 가지 새로운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지연 경위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웠다. 당시 기아와 서하윤 씨의 관계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주는 7년 전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유창한 말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하윤에게 감정이 있었고 그녀를 좋아했지만 거절당했으며 이후에는 그저 평범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서하윤의 실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형사는 인내심을 갖고 듣고 있고 가끔씩 남준의 7년 전 직업, 생활, 공통 친구들, 자주 가던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남준은 꽤 유창하게 대답했지만 박 형사는 그가 서하윤이 실종되기 직전과 직후의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최 씨, 기록에 따르면 박 형사가 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서하윤 씨가 실종된 주에 당신은 B시에 출장 중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준은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 필요하시면 출장 서류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해봤는데 박 형사가 천천히 말했고 눈은 남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목격자에 따르면 당신이 그 기간 중 일부에 이 도시에 갑자기 나타난 것을 봤다고 합니다. 단 하루나 이틀 정도였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준은 약간 당황했고 입꼬리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했고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했다. 아, 그럴 수도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돌아와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업무상 갑자기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7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이 대답은 약간 어색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출장 중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이지연 경위가 날카롭게 물었다. 에이, 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남준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당신들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제가 한때 하윤이를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범죄자처럼 취조하는 건가요? 우린 그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 씨. 박 형사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당신이 갑자기 귀환했던 그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남준은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을 향했다가 다시 올려다보며 짜증을 표현했다. 기억나지 않아요. 이미 말했잖아요. 기억 안 난다고요? 신문은 일시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남준은 비협조적이 되어 계속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형사는 이지연 경위에게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고 남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침착하세요. 박 형사가 좀 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이해합니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서하윤 씨를 위해서,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요. 그는 잠시 멈추고 남준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거로 서하윤 씨의 마지막 순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남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살짝 주먹을 쥐었다. 오래된 라디오죠. 박 형사가 천천히 말했고 남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내부에는 서하윤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구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남준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라디오의 녹음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녹음에서 박 형사는 계속했고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서하윤 씨는 기차 소리가 들리는 곳 근처에 오래된 창고를 언급했습니다. 혹시 그런 장소를 아십니까? 최 씨, 아마 당신과 서하윤 씨가 함께 가봤을 수도 있는 곳이죠. 남주는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었고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아니요, 모릅니다. 저는 아무 관련 없어요. 그녀는 또한 어떤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고 각 단어를 강조했다. 그녀는 그를 믿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이름이 무엇일지 생각나십니까? 남준의 눈에서 공포가 분명히 드러났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박 형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가 왔다고 느꼈다. 그는 이지연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열고 작은 증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찌그러지고 색이 바른 하트 모양의 은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박 형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을 알아보십니까, 최 씨? 이것은 바로 그 라디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하윤의 구조 요청이 녹음된 장치 바로 옆에서요. 남주는 목걸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동공이 확장되었으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뭔가 말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 목걸이의 모습은 그가 지난 7년 동안 구축해온 심리적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았다. 이것은 서하윤의 목걸이입니다. 박 형사가 계속 말했고 그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다. 찌그러져 있고 체인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함께 라디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해를 입었을 때요. 초기 분석에 따르면 목걸이 표면에 이물질 DNA 흔적이 있습니다. 설명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최 씨? 남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머리를 감싸 안았고 몸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의 침착함과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극도의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고의로 한 게 아닙니다. 남준이 더듬거리며 말했고 무의미한 분절된 단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 형사와 이지연 경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용의자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음을 알았다. 7년 동안 찾아왔던 고통스러운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박 형사는 문 밖에 대기 중인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냈다. 최남준 씨. 그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귀하는 서하윤 씨의 실종 및 가능한 사망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위해 구금됩니다. 귀하는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흐느꼈고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에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긴장되었던 대면은 범인의 간접적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자백으로 끝이 났다. 구금 후 결정적인 증거, 특히 찌그러진 은목걸이와 대면한 후 최남준의 심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후 박 형사와 수사관들과의 추가 면담에서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남준은 7년 동안 숨겨온 끔찍한 범죄를 모두 자백하기 시작했다. 남준의 자백은 마치 느리게 펼쳐지는 공포 영화처럼 서하윤의 비극을 드러냈다. 범행 동기는 수사팀이 의심했던 대로였다. 7년 전 남준은 서하윤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녀에게 단호히 거절당했다. 이는 그의 권위적이고 극단적인 성격 때문이었다.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게다가 서하윤이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남준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분노가 병적인 집착으로 변했다. 그는 어떻게든 서하윤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구도 그녀를 가질 수 없게 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사건 경과. 다른 도시로의 출장을 위장막으로 삼아 남준은 서하윤이 실종된 날 비밀리에 도시로 돌아왔다. 그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서하윤을 속였는데 이유는 사과하고 그녀의 새 연애에 축복을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남준은 서하윤의 음료에 수면제를 넣었다. 그녀가 의식을 잃자 그는 그녀를 도시 외곽에 있는 그의 가족 소유의 버려진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은 바로 녹음에서 묘사된 대로 철도 노선 근처에 있었다. 어둡고 습한 창고에서 서하윤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납치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애원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소용없었다.
남주는 자신의 진짜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며 그녀를 위협하고 감금했다. 그 공포의 시간 동안 남준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을 이용해 서하윤은 창고에 남준이 두고 간 오래된 라디오를 발견했다. 아마도 그의 가족의 낡은 물건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의 영리함과 기지로 그녀는 다른 전자기기에서 녹음칩을 분리해 라디오에 연결하려 했다. 아마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음악 플레이어나 창고에 있던 다른 장치에서 가져온 것일 수 있다. 그녀는 그것을 전원 버튼에 연결하여 미래의 누군가가 그녀의 구조 요청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목걸이를 최후의 증거로 그 안에 숨겼다. 서하윤의 행동을 발견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남주는 서하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계속했다. 목에 걸린 목걸이는 그의 분노의 순간에 끊어지고 찌그러졌다. 범죄 은폐, 범행 후 남주는 공포에 질렸다. 그는 서하윤의 시신을 창고 구석의 약한 흙바닥 아래 깊숙이 묻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는 대충 현장을 청소한 뒤 재빨리 떠나 B씨로 돌아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강화했다. 라디오에 관해서는 남주는 처음에는 버리려고 했지만 어떤 병적인 전리품처럼 간직하게 되었다. 범행에 대한 왜곡된 기념물로서 그는 이것을 가족의 오래된 물건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했다. 나중에 가족이 집을 팔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할 때 라디오는 다른 많은 물건들과 함께 철거 중인 한옥단지로 버려졌다. 그리고 7년 후 우연히 민수의 손에 들어갔다. 남주는 그 라디오를 간직한 행동 자체가 결국 자신의 범죄를 폭로하는 증거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 정의의 회복. 남준의 상세한 자백과 지시에 따라 박 형사는 즉시 법의학팀을 포함한 대규모 수사팀을 지휘하여 버려진 창고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전체 지역이 엄격하게 봉쇄되었고 흙층이 한 겹씩 제거되는 동안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찾았다. 7년 동안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던 서하윤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발굴 현장은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고통과 분노를 안겼다. 시간이 많은 것을 희미하게 만들었지만 남아있는 흔적은 여전히 희생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서하윤의 유해 발견과 범인 체포 소식은 신속하게 상급자에게 보고되고 유가족에게 통보되었다. 7년 동안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살아온 서하윤의 부모님은 마침내 딸의 슬픈 운명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딸이 마침내 발견되고 범인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쓰라린 위안을 느꼈다. 찌그러진 목걸이, 딸의 소중한 물건을 돌려받으며 나이든 어머니는 가족들의 품에서 기절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최남준은 살인 및 범죄 은폐 혐의로 기소되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자신의 자백으로 그는 법의 가장 엄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록 늦었만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7년 만에 오래된 라디오와 범인의 자백 덕분에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다. 언론은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경찰의 끈기와 헌신을 칭찬했다. 말하는 라디오와 폐품을 줍는 소년의 우연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었지만 민수의 신원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었다. 박 형사와 수사팀에게 사건 해결의 기쁨은 인간의 악과 생명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슬픔과 섞여 있었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희생자에게 정의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오래된 라디오와 과거로부터의 구조 요청과 관련된 살인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대중의 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신문, 뉴스 사이트, 소셜미디어에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분석과 논평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최남준의 끔찍한 범죄에 분노하는 동시에 젊은 서하윤의 비극적 운명에 깊은 슬픔을 표했다. 오래된 라디오는 특별한 상징, 말하는 증거물이 되었다. 정의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기사들에서 우연히 라디오를 발견한 폐품을 줍는 소년의 역할도 중요한 연결고리, 사건을 다시 열게 한 운명의 우연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박 형사의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민수의 신원과 이미지는 완전히 비밀로 유지되었다. 소년은 단지 침묵의 영웅으로만 알려졌다.
선함의 작은 빛이 범죄의 어둠을 밝히는 데 기여한 것이다. 사건이 종결된 후 민수의 삶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배려심과 책임감을 가진 삼촌과 같은 존재가 된 박 형사는 소년이 계속해서 낡은 임시 거처에서 힘겹게 살아가도록 두지 않았다. 그는 팀원들과 이야기를 알게 된 몇몇 후원자들, 사건의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박 형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됨과 함께 민수를 돕기로 했다. 어느 오후 박 형사는 민수의 거처를 찾았다. 질문이나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린 친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새 옷 몇 벌과 학용품 그리고 약간의 음식을 가져왔다. 방금 모은 폐품들을 분류하고 있는 소년을 보며 그의 마음은 아파왔다. 민수야, 박 형사는 소년 옆에 앉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니? 비와 햇빛을 제대로 막아주는 지붕이 있고 내 또래 친구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는 곳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고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여전히 그의 타고난 자기 비하감이 있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가 속삭였다.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박 형사가 미소 지으며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많은 좋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고 싶어해. 왜냐하면 넌 착하고 용감한 소년이니까. 넌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할 기회도. 여러 번의 설득 끝에 민수는 마침내 동의했다. 소년은 도시에서 존경받는 아동보호소로 데려가졌다. 그곳은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헌신적인 보호자들과 비슷한 상황의 다른 아이들이 있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는 실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 환경의 변화가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심리적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점차 민수가 마음을 열도록 도왔다. 소년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회피가 아닌 주변 세계를 똑똑한 눈으로 관찰하는 호기심이 있었다. 그는 새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가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년간의 고생으로 거칠어진 손으로 새 교실에 처음 앉았을 때 민수는 약간 어색하고 자신감이 없었다. 하지만 타고난 지능과 선생님, 친구들의 도움으로 소년은 빠르게 학업을 따라잡았다. 지식의 즐거움이 담긴 밝은 눈으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민수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였고 고된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듯했다. 소년은 비록 자신이 작고 과소평가받았지만 여전히 가치 있고 더 밝은 미래를 꿈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박 형사에게 서하윤 사건의 종결은 많은 생각을 남겼다. 전체 수사 과정을 돌아보며 그는 운명의 우연함에 놀라웠다. 쓸모없어 보이던 오래된 라디오가 희생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고아 소년 민수가 그 메시지를 정의의 손으로 전달한 것이다. 중요한 사건을 해결하고 고인에게 정의를 되찾아준 기쁨은 범인의 잔인함과 인생의 짧고 연약함에 대한 슬픔과 섞여 있었다. 그는 민수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소년은 단순한 중요 증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함과 놀라운 힘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그는 가끔 보호소에 있는 민수를 방문했다. 간식이나 책을 가져다 주거나 때로는 그저 앉아서 소년이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오래된 라디오,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박 형사에 의해 정중하게 서하윤의 부모님에게 전달되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매우 소중한 유품이었다. 그것은 단지 딸의 목소리를 담은 마지막 물건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끝까지 싸우는 정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들은 서하윤의 방에 라디오를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어 사랑의 말을 속삭이는 것처럼. 폐품을 줍는 소년과 영혼을 부르는 라디오에 관한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전히 울려 퍼진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는다. 선함, 용기, 희망은 가장 어둡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라도 직면하고 치유해야 미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 운명의 우연한 순간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고 떠난 영혼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